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어김없이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남편일 겁니다. 항상 이 시간이면 영상 통화를 걸어오거든요. 굿모닝. 굿 이브닝이라니까. 맨날 말해도 꼭 그러더라. 여긴 아침이잖아. 그러니까 굿모닝이지. 잠시만 기다려. 어머니 바꿔줄게. 저희가 기러기 부부랍니다. 남편은 서울에 있고 저는 아이 공부 때문에 캐나다에 와 있어요. 바람직하다 수는 없지만 한국의 입시 지옥 속에서 내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답니다. 게다가 남편이 유학원을 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기도 했죠.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으니 아쉽긴 해도 버틸만 합니다. 주야, 전화 속에서 엄마가 등장하셨답니다. 마음이 편해지신 덕인지 날이 갈수록 얼굴이 좋아지시네요. 밥 먹었냐고? 그럼 규민이랑 먹었어. 엄마는? 나 없어. 우리 엄마 잘한다. 천천히. 나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하면 돼. 나 출근한다. 어머니랑 이야기 잘해. 남편이 출근길에 오르면서 인사를 하더군요. 이제 엄마랑 한 20분 통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봐야 몇 마디 나눌 순 없지만요. 하나 묻고 대답하는데 1분으로도 모자랄 정도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실어증을 앓고 계시답니다. 그래도 처음에 비하면 많이 좋아지셨어요.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시작한 이후로 조금씩 나아지고 계시거든요. 예전처럼 엄마랑 수다를 떨 수는 없다는 걸 압니다. 의사인 친구 은정이가 그랬거든요. 완치될 수는 없다고요. 그래도 제 말 다 알아들으시는 게 어디예요. 말이 안 되면 저희만의 언어로 소통하면 되는걸요. 이서방 갔지? 이서방 요새도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와? 네? 어이. 천천히. 나 시간 많다니까. 말하기 힘들면 그걸로 해. 알지? 예스는 한 번, 노는 2번인 거. 엄마가 2번 윙크를 하셨답니다. 진짜라고? 엄마 또 이서방 감싼다고 그러는 거지. 저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마다할 리가 없는데. 괜히 거짓말 안 해도 돼. 나 2달 후면 한국 들어갈 거야. 규민이 대학 들어가면 지 혼자 살라 그러고 한국 가서 엄마랑 놀아야지. 좋지? 한 번 깜빡이시더니 텀을 두고 나서 잠시 후 또 깜빡이시더라고요. 많이 좋다는 거지? 나도 그래. 오늘도 아줌마 말 잘 듣고 나 갈 때까지 열심히 치료받아야 돼. 그래야 나랑 수다도 떨고 하지. 그렇게 몇 마디를 더 나누고 나서 화면이 꺼졌답니다. 예전처럼 엄마를 붙잡고 수다를 떨 수 없다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점점 더 나아질 거라 기대하니 마냥 슬픈 것만은 아니에요. 자칫 잘못했으면 이런 것조차 누릴 수 없었을지도 몰랐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밖에요. 오늘은 저희 가족이 겪어야 했던 불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해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지금은 아이 교육 때문에 캐나다에 와 있어요. 밴쿠버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인 커뮤니티가 잘 발달된 토론토를 생각했는데 전문가인 남편의 조언에 따라 밴쿠버를 선택했답니다. 남편이 유학원을 하고 있거든요. 누구보다 이 방면에 정통한 사람이죠. 그러니 남편의 말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답니다.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지역이라는 점도 그랬고 기후도 좋아서 살기 좋거든요. 처음에는 교류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 외로움을 느꼈는데 4년 넘게 살다 보니 이젠 친구도 생기고 해서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래봐야 그것도 몇 달 남지 않았답니다. 아들놈 대학에만 보내고 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거라서요.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간 못 누렸던 일들을 마음껏 누릴 계획이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엄마가 참 많이 힘드셨거든요. 제가 캐나다로 온 이후 겪지 말아야 할 일들을 너무 많이 겪으셨거든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 고통을 나눠줄 가족 하나 없이 사셨거든요. 그러니 하나뿐인 딸인 제가 마음껏 위로를 해드려야 하는 거랍니다. 엄마에게 닥친 첫 번째 불행은 역시나 아빠의 갑작스런 사망이었어요. 저도 그렇고요. 저희 가족 누구도 아빠가 그렇게 떠나실 거라곤 생각지 않았답니다. 그만큼 정정하셨거든요.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하신 아빠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러다 시작한 수산물 도매업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성공하시면서 저희 가족에겐 큰 힘이 되었답니다. 원래부터 화목했던 가정에 경제적인 여유까지 더해지니 고민할 일이 생길 수가 없었죠. 그나마 고민이라면 역시 오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빠는 건실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거든요. 언제나 한탕에만 눈이 팔린 사람이었어요. 착실하게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답니다. 덕분에 그 책임이 오롯이 아빠에게 돌아왔어요. 그래도 아빠는 별 불평 없이 그 수고로움을 감내하셨지만요. 가끔은 그로 인한 어려움을 말씀하시기는 하셨어요. 제가 아빠의 하나뿐인 술친구였거든요. 엄마야 태생적으로 술을 못하시니 그럴 수밖에 없었고, 오빠는 장남이긴 해도 아빠에겐 든든한 조언자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보니 그 역할은 자연스레 저한테 넘어왔답니다. 꼭 그래서가 아니라 아빠랑 포장마차에서 닭발이나 꼼장어 한 접시 놓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이서방은 학원 잘 다니지? 아이 뭐 그놈이야 뭐 어디 내놔도 지 가족 굶길 놈은 아니지. 안 그래도 아빠랑 의논하고 싶은 일이 있긴 해. 왜? 아이 잘 나가는 학원 강사 일 그만두겠대? 어떻게 알았어? 아빤 진짜 생선 말고 점집을 차려야 돼. 이서방이 유학원 하고 싶대. 갈수록 유학 가려는 아이들 늘 테니까 시장성이 있다면서. 하긴 요새 유학 보내는 사람들 많다더라. 아빠 보기엔 그리 나빠 보이지 않는데. 그렇긴 해도 나야 걱정되지. 학원 강사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괜찮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사업을 해야 할까 싶어서. 사업이란 게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산 증인이잖아. 헤헤. 에이, 꼭 아픈 데를 그렇게 찌를래?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남자라면 자기 일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게 당연해. 너무 걱정하지 마. 이서방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뭐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 걸 테니까. 유학원 차리려면 돈도 솔창게 들어갈 텐데 아빠가 좀 줄까? 됐네요. 안 그래도 오빠가 툭 하면 아빠 지갑 털어가고 있을 텐데 내가 이서방한테 말했어. 아빠한테는 단 한 푼도 기대하지 말라고. 이서방도 당연히 그런다 그러고. 아빠, 나 생각보다 훨씬 잘 살거든. 그래. 그래도 혹시 돈이 갑자기 필요하면 아빠한테 말해. 아빠 그러려고 이 돈 버는 거잖아. 하긴 너야 무슨 걱정이냐. 그놈이 문제지. 왜? 오빠 또 사업하겠대? 지난번에도 그랬다가 망했으면서. 아빠가 매번 도와주니 그런 거잖아. 그냥 모른 채 해버려. 그러면 지도 정신 차리겠지. 그러고는 싶은데 그게 어디 마음처럼 된다냐. 자식놈이 가족 굶기고 사는 꼴을 보고만 있을 수도 없잖니. 어쩌면 그게 아빠의 단 한 가지 고민이었을 겁니다. 명색이 장남이라는 사람이 집안 기둥은 못 돼도 기둥을 흔들어선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오빠는 안 그랬어요. 수시로 망상에 사로잡혀 능력도 안 되면서 사업 타령을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기댈 구석이 아빠였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요. 그렇다고 동생인 제가 매번 잔소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건 제 몫이 아니었으니까요. 오빠에겐 새언니가 있으니 새언니가 그 역할을 해야 했지만 새언니도 똑같았어요. 부부는 닮는다지만 그런 것까지 닮을 이유는 없었는데 말이죠. 항상 돈이 없다면서 아빠에게 매달리던 사람들인데 사는 것만 보면 성공한 사업가 냄새를 풀풀 풍겼답니다.
저는 결혼 10주년에 남편에게서 받은 명품 가방 하나로 평생을 살았지만 새언니는 안 그랬거든요. 가끔 만나면 언제나 새언니의 가방이 바뀌어 있었을 정도였어요. 부창부수가 누구보다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었죠. 그래도 거기까지만 했어야 했답니다. 너무 과한 욕심을 부렸거든요. 저라도 있었다면 약간이나마 제동을 걸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없었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 캐나다로 거처를 옮긴 때문이었어요. 꼭 제가 캐나다로 가야 하는 것처럼 상황들이 제 등을 떠밀었어요. 가장 큰 요인이 아마 남편의 사업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남편이 유학원을 차리고 나서 괜찮게 성과를 거두었거든요. 저도 수시로 도우면서 보니 유학이란 게 좋은 점도 많더라고요. 가장 큰 건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입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사실 저 대학에 목숨 건 것처럼 매달리는 이 환경이 싫었거든요. 겨우 중학교 1학년짜리가 학원을 돌고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뭐 그 덕분에 잘 먹고 잘 산 사람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제 아이는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결국 저희 규민이가 중학교 2학년이던 때 저는 남편을 서울에 두고 캐나다로 왔어요. 제가 좀 외롭기는 했지만 아이에게는 더없이 좋은 환경이었죠. 한국에서처럼 학원을 다닐 일도 없었고 수업도 일찍 끝나니 학교 후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희생해야 하는 일도 있긴 했지만요. 뭐야, 또 시차 까먹었어? 지금 새벽 4시야. 설마 낮술 한잔하니 마누라 목소리가 듣고 싶어진 거야? 유주야, 놀라지 마. 아버님이 좀 안 좋으셔. 최대한 빨리 귀국해. 규민이도 데리고 와. 아빠가 안 좋다니. 나 그제도 아빠랑 통화했는데. 뭔데? 무슨 일인데? 어디가 안 좋은 건데? 머리 쪽에 혈관이 터지셨어. 자세한 이야기는 오면 할 테니까 빨리 와. 최대한 빨리. 가격 따지지 말고 최대한 빠른 비행기표 잡아.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따로 없었답니다. 남편은 아니라고 했지만 저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학기 중이던 규민이까지 데리고 오란 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작별 인사도 못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서둘러 비행기표를 구했지만 한국에 도착한 건 사흘이 지나서였어요. 결국 저 때문에 4일장을 치러야 했답니다. 아빠 마지막 가는 길에 제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였어요. 그렇게 돌아온 이곳에서 절 맞은 건 차갑게 식어버린 아빠였어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빠의 모습이 제가 본 마지막이었답니다. 실감도 안 났어요. 믿을 수도 없었고요. 70이 넘긴 했지만 누구보다 건강하시던 분이셨거든요. 그런 분이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나셨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답니다. 다들 그랬죠. 그래도 가장 힘드셨던 건 역시 엄마였을 겁니다. 엄마는 아빠의 마지막조차 배웅하시지 못했어요. 너무 큰 충격에 몸져 누우신 때문이었답니다. 아빠를 모시고 난 후 집으로 가 엄마를 봤어요. 아빠를 잃은 충격만으로도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 엄마의 달라진 모습을 보는 건 정말이지 쉽지 않았답니다. 엄마가 말도 제대로 못하셨거든요. 엄마 왜 그래? 왜 말도 못해? 오빠, 왜 이런 거야? 네가 걱정할까봐 말은 안 했는데 엄마가 치매셔. 그런데다 아버지 절이 되시면서 충격을 많이 받으셨나 봐. 갑자기 말하는 것마저 힘들어 하시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무슨 치매라고 그래. 아니지, 아닐 거야. 그 역시 믿을 수 없었지만 직접 본 엄마는 분명히 그래 보였어요. 사실 엄마가 이전부터 그 비슷한 말씀을 종종 하셨거든요. 까먹지 않아야 할 일조차 까먹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저 건망증이 심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젊을 때부터 건망증으로 유명하셨거든요. 검사는? 검사하러 가자. 엄마가 건망증이 심한 건 맞지만 치매는 아니야. 당연히 받았지.
내 지인 중에 대학병원 의사가 있어서 이미 검사했어. 검사를 받지 않았다 해도 엄마의 치매를 의심하긴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빠를 갑자기 잃었다는 충격 때문인지 넋을 놓은 얼굴도 그를 잘 보여주고 있었답니다. 마음 같아서는 캐나다에 가지 않고 엄마 옆에 있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제겐 돌봐야 할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학기 중에 온 거였으니 마냥 한국에 머무를 수 없었답니다. 규민이 학교 가야지. 일단 넌 돌아가. 엄마 걱정은 마. 집사람이랑 얘기했어. 우리가 잘 모실 거야. 그래요, 아가씨. 내가 잘할게요. 내가 엄마 두고 어떻게 가. 엄마 말 좀 해봐, 응? 신음 같은 말들을 내뱉긴 하셨지만 도저히 무슨 얘긴지는 모를 말만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단 돌아갔다 애 방학 때라도 나오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그렇고 이것 좀 봐. 오빠가 내민 건 아빠의 유언장이었습니다. 이런 걸 준비하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워낙 건강하시던 분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니 미리 준비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조금 놀라웠습니다. 전 재산은 상훈이에게 양도한다? 아빠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오빠에게 남긴다고 써놓으셨더라고요. 조금 의외였습니다. 누구보다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런 제게 유산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그래도 그게 아버지 뜻이니 거스를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희야 형편이 꽤 괜찮았으니까요.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런 말씀까지 써놓으셨더라고요. 유주에게 미안하지만 니들은 사정이 좋으니 아빠 뜻을 이해하리라 믿는다고 써놓으셨네. 당신 생각은 어때?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해. 아빠가 그러길 원하시잖아. 아빠 뜻대로 해야지. 죄송해요. 아가씨도 자식인데. 괜찮아요. 언니랑 오빠가 여기서 엄마 모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목 받으실 자격 있어요. 당신도 괜찮지? 그럼 아버님 생각을 존중해 드려야지. 사실 욕심을 부렸다면 못 받을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법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놓았거든요. 아빠 유언과는 상관없이 제가 법에 청구를 하면 일정 비율만큼은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래도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물론 그 액수가 10억 가까이 되는 큰돈이긴 했지만 그거 없다고 저희가 못 살 것도 아니었고요. 말한 것처럼 엄마를 잘 모셔주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전 아빠를 뒤로하고 캐나다로 건너왔어요. 그 이후 전 매일 영상통화로 엄마를 배웠답니다. 제가 매일 걱정을 하고 있으니 규민이가 그렇게라도 하라고 그랬거든요. 밴쿠버와 한국의 시차가 13시간이라 대부분은 여기 시간으로 저녁 먹을 즈음에 했답니다. 아무래도 아침엔 규민이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였어요. 그렇다고는 해도 예전처럼 엄마와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죠. 치매였으니 저를 알아보는 지조차도 의문이었는데요. 게다가 말도 계속 못하셨고요. 그래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를 보는 엄마의 눈에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요. 마음은 아팠지만 엄마는 그래도 살아 계시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달까요? 제가 그때 한국에 있었다면 사정이 좀 달라졌을까요? 그럴 확률도 있었지만 꼭 장담은 못했을 겁니다. 저야 의사도 아니니 본다고 뭘 알았겠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인 은정이가 저희 집에 놀러와 해준 이야기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놀러 온 게 아니라 은정이 딸을 이곳으로 유학을 보낼 심산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동네도 볼 겸 저도 볼 겸 해서 온 거였어요. 은정이가 의사였어요. 은정이 신랑도 그렇고요. 사는 게 괜찮으니 유학이 큰 문제는 아니었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봤으니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아빠 돌아가실 때 잠깐 보긴 했지만 그땐 이야기를 할 여유가 없었죠. 그러다 제가 하는 영상통화도 같이 했어요. 엄마, 잘 지내지? 엄마, 여기 누가 있게?
은정이 왔어. 엄마도 잘 알지? 엄마가 은정이만큼 공부하라고 매번 나 구박했잖아. 어머니, 잘 계셨어요? 지난번에도 못 뵙고 죄송해요. 제가 종종 찾아뵈어야 하는데 마음만 있지 게을러서 그러지도 못했어요. 죄송해요. 엄마는 은정이를 아는 눈치였어요. 모를 리가 없죠. 그것이 소위 말하는 엄친 딸이었거든요. 공부도 매번 전교 1등인데다가 성격까지 좋아 친구 엄마들이 너나 없이 칭찬하는 통에 저희를 기죽게 만든 아이였으니까요. 그래도 여전히 말씀은 못하시니 은정이는 제가 엄마에게 하는 말을 지켜보기만 했답니다. 매번 그렇듯 대답 없는 엄마를 상대로 혼자서 실컷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니 은정이가 뭔가 개운치 않다는 표정을 짓대요. 어머니, 치매라고 그랬지? 너도 봤잖아. 말도 잘 못하시고 그러는 거. 좀 이상한데? 검사는 해본 거야? 오빠가 했다던데? 오빠 대학병원에 아는 의사가 있어서 검사했대. 그래? 아무래도 표정이 이상했어요. 왜? 뭔데? 나야 전공이 아니니 단언하긴 그렇지만 어머니 치매 같지는 않은데? 치매가 아니라고? 치매가 아니면 뭔데? 치매 증상이라고 보긴 좀 그래.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치매보다는 실어증 증상에 훨씬 더 가까워 보여. 증상이 브로카 같아. 브로카? 어려운 말 쓰지 말고. 내가 의사도 아닌데 알아먹게 설명해봐. 은정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심한 충격으로 뇌 손상이 왔을 확률이 있대요. 그래서 실어증을 겪으시는 것 같다고요. 실어증에도 여러 종류가 있긴 한데 엄마는 그중에서도 브로카 실어증 소견이 보인다더라네요. 그래서 브로카 실어증이 어떤 거냐고. 답답해 이거사. 잠깐만. 나도 하도 본지 오래돼서 가물가물해. 좀 보고. 은정이가 전해준 뜻밖의 소식에 괜히 힘이 나더라고요. 실어증이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치매보단 훨씬 나았으니까요. 최소한 실어증은 정신을 놓는 건 아니잖아요. 브로카는 좌측 전두엽에 있는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면 생기곤 하는데 제대로 말을 하기도 힘들어지고 쓰는 것도 똑같아.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돼서 자기 의사를 표시하기가 힘들거든. 그래도 다행인 건 다른 사람 말을 이해하는 건 정상이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네 말은 다 알아듣는다는 거지. 베르니케라면 전혀 반대거든. 말은 잘해. 근데 듣는 사람도 그렇고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를 그런 말만 해. 근데 아까 엄마 보니까 네가 하는 말은 다 알아들으시는 눈치더라고. 단지 당신이 해야 할 말을 모르시는 것 같았어. 진짜지? 우리 엄마 치매 아니란 거지? 그니까 브로카란 게 베르니카라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지? 몰라. 그냥 잠깐 본 걸로는 그런 것 같다는 거지.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브로카가 낫지. 최소한 사람 말귀는 알아듣는 거니까. 근데 대학병원 검사 결과가 치매라니 좀 이상하긴 하다. 너 서울 가서 엄마 검사 좀 해줘. 치매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 대학 동기 중에 그쪽 일하는 애들 있으니까 부탁해볼게. 고맙다 이년아. 아줌마 참 말 곱게 하시네요. 아무튼 너 우리 귤이 여기 오면 구박하지 말고 잘 키워야 한다. 잘 키우기만 하겠습니까? 친구 딸은 제 딸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은정이가 귀국하고 나서 저 참 많이 들떴답니다. 엄마가 치매가 아니라는 소식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없었어요. 은정이가 오빠한테 검사를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오빠가 그럴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이미 자기 지인인 사람이 거듭 확인한 거라고 번거롭게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검사 받는 게 뭐 힘들다고. 은정이가 그랬다니까. 엄마 치매 아닐지도 모른다고. 은정이는 전공도 아니라면서. 내 지인 신경정신과 교수야. 전공한 교수가 치매라는데 무슨 검사를 또 해. 너나 은정이는 안타까워서 그런 거라는 거 아는데 그럴 필요 없다니까. 걱정 마. 너도 매일 엄마 봐서 알잖아. 엄마 치매긴 해도 건강하셔. 요새 집사람 엄마 좋은 거 먹인다고 툭 하면 백화점 나들이다.
그렇게까지 나오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오빠 말대로 치매를 치료하는 신경정신과 교수의 진단을 뒤집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여전히 기대하는 바가 없진 않았어요. 제가 2달 후 서울 갈 일이 있었거든요. 시조모 구순잔치를 할 계획이었답니다. 그때가 애 방학이기도 해서 겸사겸사 갈 거였어요. 그때 제가 엄마를 모시고 검사를 받으러 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손꼽아 기다린 귀국길 시조모의 구순잔치를 마치자마자 엄마부터 찾았습니다. 엄마, 나왔어. 우리 엄마 많이 예뻐졌네. 저를 본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손으로 제 얼굴을 쓰다듬기까지 하셨답니다.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한편으론 기뻤어요. 엄마가 절 알아보시는 눈치셨으니 은정이 말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싶어서요. 그래도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었답니다. 1년도 안 된 사이 엄마 얼굴이 정말 많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오빠와 새언니가 엄마를 잘 모신다는데 그런 티가 안 보였어요. 그렇다고 2 사람을 원망할 일은 아니었답니다. 병이란 게 그런 거니까요. 내일 엄마 모시고 김포에 다녀올 거야. 아빠 산소 가려고. 나도 같이 가? 너 혼자 엄마 모시고 가기 힘들지도 몰라. 됐어. 애 아빠 차로 가면 돼. 오빤 요새 바쁘다면서. 이번엔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아이고 잔소리는. 누가 보면 네가 누나인 줄 알겠다. 아 오빠 믿어. 오빠 성공하면 너 호강시켜줄 테니까. 말은 안 그래도 좋으니까 제대로 좀 해. 다음 날 엄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빠 산소에 간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지난번에 은정이가 검사하겠다고 했을 때 하도 펄펄 뛰었다길래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거든요. 그랬다가 괜히 반대라도 하면 귀찮기만 할 테니까요. 은정이의 대학 동기라는 의사가 꼼꼼하게 검사를 진행했답니다. 진짜 대학병원에서 치매 판정을 내리셨다고요? 이상하네. 그럴 수가 없는데. 지금 환자분 상태라면 조금만 검사해봐도 치매가 아니라는 걸 알 텐데. 정말 치매가 아니신 거예요? 네. 치매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그 어떤 증상도 없어요. 그럼 은정이 말대로 브로칸가 하는 거예요? 네. 브로카 실어증 맞습니다. 최은정 간만에 의사 노릇했네요. 다행이다. 그럼 엄마는 평생 말 이렇게밖에 못 하시는 건가요? 일단 실어증이 여러 원인이 있는데 보호자분 말씀대로라면 아무래도 환자분이 남편분이 돌아가실 때 충격으로 뇌가 망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어증이 온 거고요. 뇌라는 게 워낙 연약해서 한번 망가지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안타깝지만 예전 모습을 다시 찾으실 수는 없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재활치료 꾸준히 하시면 완벽한 건 아니지만 자기 의사 정도는 알릴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검사가 끝나고 엄마를 차에 모시기 무섭게 은정이가 전화를 걸어왔답니다. 이야기 들었어. 다행이다. 그러게 고마워. 네 덕분에.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친구 목소리를 들어서 그런 거였나 보더라고요. 너 울어? 안 되겠다. 너 갱년기 검사 받아야겠다. 이게 뭐라고. 그래 운다. 누가 의사 아니랄까봐. 진짜 고맙다. 내가 이 원수는 규리 통해서 갚아주마. 네네. 근데 진웅이가 그러더라. 아까 그 의사놈. 좀 이상하대. 엄마 정도 증상이면 레지던트 1년차 정도만 돼도 알 수 있을 정도였대. 그런 걸 대학병원 교수쯤이나 되는 사람이 틀릴 수가 없거든. 상훈 오빠, 진짜 검사한 거 맞아? 검사했다면 그런 결과 절대 안 나와. 꼭 은정이 말이 아니라 해도 이상한 건 맞았답니다. 무엇보다 그랬던 건 집에 특별한 약 같은 게 안 보였다는 거죠. 치매 환자들은 약 같은 걸 안 먹는 걸까 해서 물었답니다. 몸이 아픈데 약을 안 먹을 수야 없지. 설명하자면 긴데 암튼 먹어. 왜? 대충 봐서 정확하진 않은데 집에 약 같은 게 없더라고. 치매 환자인데 약을 안 먹을 수도 있나? 아주 독특한 의사가 아닌 다음에야 그러진 않지.
치매 환자가 복용하는 약물 중 상당수가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환자에게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 먹게 할 순 없거든. 그런 거지? 뭐가 좀 이상해. 그것도 많이. 정 그러면 상훈 오빠한테 직접 물어보든지 진단받은 대학병원이라거나 약 뭐 먹는지. 아무래도 그게 낫겠지? 집에 가서 물어봐야겠다.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뒷좌석에서 주무시는 줄 알았던 엄마가 저희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제가 전화를 끊고 나자 또 이상한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아이. 엄마 안 잤어? 왜? 무슨 말 하고 싶어서 그래? 고개를 아래 위로 끄덕이시더라고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의사 말대로 엄마가 상대방의 말을 다 알아들으시는 거였어요. 단지 자기 생각을 말이나 글로 나타내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뿐이었죠.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되는 거였어요. 다른 건 힘들겠지만 가부를 의미하는 의사 표시는 가능했으니까요. 엄마, 내 말 알아듣는 거지? 그런 거면 고개 끄덕여봐. 즉각적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왜 미처 이 방법을 몰랐을까 싶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저야 엄마가 치매인 줄 알았으니까요. 엄마, 오빠 따라서 대학병원 가서 치매 검사 받았어? 오빠는 그렇다는데. 아니라는 식으로 고개가 옆으로 흔들렸답니다. 아니라고? 근데 왜 오빠는 그런 말을 한 거지? 엄마, 뭐 아는 거 있어? 제가 묻고도 실수가 나오더군요. 엄마가 무얼 안다고 해도 말해줄 수 없다는 걸 순간적으로 까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안, 엄마가 대답해줄 수 없다는 걸 깜빡했어. 괜찮아, 오빠한테 물어보면 되지 뭐. 엄마의 고개가 또다시 좌우로 흔들렸어요. 묻지 말라고? 왜? 대답 못하는 엄마에게 또 물었답니다. 아, 미안. 나 자꾸 엄마 상태를 까먹어. 암튼 오빠한테 그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거지? 또 격하게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더군요. 지켜보는 제가 안쓰러울 정도의 몸짓이었습니다. 저러다 목이 상할까 싶을 정도였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저러실까 싶더라고요. 엄마, 그러지 마. 그러다 다칠라. 안 그래도 몸도 안 좋은데. 말은 그랬어도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의사소통법이 그것밖에 없었으니 어쩔 수 없었답니다. 그때였어요. 문득 뭔가가 떠오르더군요. 어린 시절 엄마가 저를 데리고 하던 놀이가 있었습니다. 윙크 게임이란 거였어요. 엄마가 눈이 크고 예쁘시거든요. 그래서인지 엄마가 눈을 깜빡이시는 게 참 보기 좋았답니다. 특히 윙크가 그랬어요. 아빠가 엄마 윙크에 반했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저도 가르쳐 달라고 그랬답니다. 엄마가 하는 거라면 다 좋아 보였으니까요. 근데 전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려서 그런 거였을 겁니다. 그래도 열심히 연습했죠. 엄마처럼 되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능해졌지만 엄마처럼 자연스럽게 자라지는 못했답니다. 그 이후 저와 엄마는 아빠와 오빠 몰래 비밀 이야기 같은 걸 할 때는 윙크로 신호를 보내곤 했어요. 한 번이면 예스, 두 번이면 노라는 식이었죠. 문득 그게 떠오르더군요. 그거라면 그렇게 목을 흔들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엄마, 우리 하던 윙크놀이 기억나지? 그걸로 해. 힘들게 목 흔들지 말고. 내 말 알았으면 윙크 해봐. 예전처럼 크고 맑은 눈은 아니셨지만 여전히 엄마의 윙크는 예뻤답니다. 주책맞게 왜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엄마가 손을 들어 제 눈물을 닦아주셨답니다. 얼마나 그리워한 손길이었는지. 그냥 좋아서. 우리 엄마 금세 낫겠다. 아무튼 오늘 일은 오빠한테 말하지 말란 거 맞지? 눈을 한번 감았다 뜨시더군요. 뭔지는 몰랐지만 엄마에게 사정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너무 궁금했지만 당장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다행스러운 건 이번 일정이 보름 정도의 여유가 있다는 거였죠. 천천히 알아가기로 했답니다. 그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도 몰랐었네요. 사실 그런 징조는 제가 조금만 눈여겨보면 알 수 있는 거였어요.
가장 이상했던 건 엄마가 새언니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원래도 엄마랑 새언니가 그렇게 다정한 고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리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새언니가 뭐라 할 때마다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더라고요. 새언니는 무심히 봐서 못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오빠를 대할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거기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그럴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수시로 엄마와 스무고개를 했답니다. 제가 묻고 엄마는 윙크를 하는 방법으로요. 그것 말고는 제 의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답니다. 엄마, 요새 언니한테 왜 그래? 새언니가 뭐 잘못했어? 그러시다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엄마처럼 순한 분이 그러실까 했답니다. 그래도 당장 대답을 들을 수 없으니 한참을 돌아가야 했어요. 엄마 구박이라도 했어? 왜, 밥을 안 줘? 그런 건 아니라더군요. 그게 아니면 무슨 잘못을 한 건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걸까? 밥을 안 준 것도 아니면 설마 엄마를 때렸어? 그냥 혼잣말이었어요. 그런 일은 상상조차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엄마의 눈이 분명히 한 번 감았다 떠졌습니다. 아니 잠깐만, 언니가 엄마를 때렸다고? 아니지? 2번이었습니다. 맞다는 뜻이었어요. 진짜라고? 왜? 묻고 또 아차 했습니다. 엄마가 대답할 수 없다는 걸 그새 잊었으니까요. 진짜로 언니가 엄마를 때렸다고? 뭘로? 아니지, 심하게 때렸어? 그건 아니라더군요. 그게 뭐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답니다. 오빠도 알아? 그걸 보고서도 가만히 있었어? 그런 건 아니라더군요. 조금은 마음이 놓였지만 분명한 건 언니가 엄마에게 이상한 짓을 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더 질문을 했지만 더 이상 알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엄마가 피곤해하시기도 했거든요. 결국 그날은 그렇게 물러났습니다. 저녁에 그 얘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진짜 놀라더라고요. 처남댁이 어머니를 때렸다고? 아이, 설마. 아니야, 엄마가 정말 그렇게 말하셨어. 어머니 말씀 못 하시잖아. 제가 엄마와 소통하는 법에 대해 한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제야 제 말을 믿는 눈치더군요. 그게 사실이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지 않아? 아이, 근데 어머니 말만 듣고 몰아붙이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근데 엄마는 오빠한테도 뭔가 많이 서운한 것 같고. 상훈이한테? 왜?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형님한테 또 상훈이란다. 뭐 어때? 자기 대학 후배인데. 그것도 가장 무서운 1년 선배니 그럴 수 있지. 저희가 족보가 좀 꼬였답니다. 남편이 오빠의 대학 1년 선배거든요. 사실 남편을 만나게 된 것도 오빠 때문이고요. 그래서 가끔 저런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엄마가 오빠와 언니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이유였거든요. 도통 이유를 모르겠어. 왜 그러는 걸까? 당신 뭐 짚히는 거 없어? 글쎄다. 뭐가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처남댁이 어머니를 몰래 구박하는 걸 떠올리겠지만 상훈이한테도 그러는 건 두 사람이 동시에 안 좋은 일을 했다는 건데 두 사람이 동시에 안 좋은 일을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나 요새 스무고개 박사 될 것 같아. 매일 엄마 잡고 질문하고 거기서 뭔가 찾으니. 아이, 그게 싫으면 형사처럼 CCTV라도 뒤져서 증거를 잡던가. 그런 게 어딨어. 진짜 오빠가 뭘 잘못한 거지? 엄마 돈이라도 훔쳤나? 어릴 때 오빠가 자기 갖고 싶은 장난감 산다고 엄마 지갑에 손댔다 왕창 혼났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그런 짓도 안 할 거고. 나이 들었다고 꼭 안 하란 법은 없지. 오히려 액수가 늘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가령 부모님 땅을 몰래 판다든가? 남편이 그 말을 하다 흠칫 놀라대요. 왜 놀라는지는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치매라고 아빠 유산 과정에서 소외됐잖아요. 저도 한 푼 못 받고 그 많은 유산을 다 오빠가 가져갔었죠. 설마 유산?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뭔가 스스로가 되게 혐오스러워졌답니다. 아빠 유산이 적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 남매가 그런 걸로 싸울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어떤 잡음도 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저희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엄청나게 다툼이 일었을 겁니다. 20억에 달하는 거액이었으니까요. 나 좀 이상하긴 했어. 그래도 당신이 괜찮다니 그냥 입을 닫긴 했지만 뭐가? 아버님이 자식 편애하는 분은 아니셨지만 그래도 당신을 상훈이보다 더 예뻐하신 건 누구나 다 알걸? 그런 분이 전 재산을 상훈이한테 다 준 거 우리 형편이 좋으니 다 주라고 한 것도 그래. 내가 아버님이었으면 그랬을까? 안 그랬을 것 같아. 그렇긴 해도 유언장이 있었잖아. 당신도 봤잖아. 유언장이 자필로 쓴 것도 아니었는데 컴퓨터로 인쇄한 거잖아. 물론 마지막에 아버님 서명이 있었지만 그건 흉내 못 낼 것도 아니고. 설마 그건 아니다. 나도 그러길 바라지만 살다 보면 돈 앞에 장사 없더라. 특히 상훈이는 사업하다 말아먹고 아버님한테 손 벌린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그러니 돈이 더 필요했을 테고.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었지만 남편의 논리가 마냥 무시할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진짜 유언장에는 다르게 적혀 있을 수도 있단 말이겠네. 아빠가 그런 걸 만들어 놓았을까? 아빠 워낙 정정하던 사람이라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왜 그렇게 생각해? 나이가 무슨 상관이라고. 나도 유언장 비슷한 거 내 책상에 들어있는데. 에? 당신이 그런 걸 왜 만들어 놔? 사람 일 어떻게 알아? 혹시 내가 잘못되면 자기랑 규민이는 어쩌라고. 가장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할걸? 싫어. 그런 얘기 하지도 마. 근데 궁금하긴 하다. 유언장에 뭐라고 써놨어? 우리 재산은 내가 다 받는 건가? 아니거든. 우리 규민이 다 가지라고 써놨다. 뭐 어차피 우리 아들 거긴 하다만 그걸 책상에 넣어놨다고?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걸 누가 봐. 그리고 책상 서랍이야 당연히 잠겨있지. 다 그러지 않나? 중요한 거 넣어놨으면 더 그럴 거고. 아버님도 그러셨을 거야. 갑자기 아빠 사무실이 생각나더군요. 아빠 사무실 당신이 정리했지? 그거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 팔긴 왜 팔아? 어차피 계약 기간도 남은 건데 그냥 놔뒀어. 혹시 내가 쓸 일이 있을 것도 같고 해서. 아이 그건 왜? 방금 당신이 그랬잖아. 중요한 거 책상 서랍에 넣어둔다고. 만약에 아빠도 그랬다면? 제가 말을 하고도 소름이 끼쳤답니다. 결국 다음 날 제가 아빠 사무실을 갔어요. 혼자 가기가 좀 무서웠어요. 아빠가 거기서 돌아가셨거든요. 남편은 자기가 쓸 일이 있을 수도 있다며 계약 기간을 채우는 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죽은 사무실이니 쉬이 다른 계약자를 찾기가 그랬던 거였거든요. 건물주는 어차피 계약 기간 동안은 보증금을 빼서라도 임대료를 충당하면 되는 거니 별 신경을 안 썼던 거고요. 그래서 남편을 졸랐답니다. 할 일이 있다고 해도 마누라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겠죠. 거의 1년 만에 들어와 본 아빠의 사무실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아빠랑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던 소파도 아빠가 돋보기를 쓰고 일을 하시던 책상도 그대로였답니다. 다 그대로인데 아빠만 없다는 게 또 제 눈물샘을 건드렸어요. 자, 휴지. 일단 아버님 책상부터 보자. 어디 보자. 여긴 열렸고. 다 뒤졌지만 저희 생각처럼 유언장 같은 건 없었답니다. 괜히 머쓱해지대요. 어쩌면 그게 다행인지도 몰랐어요. 오빠가 그런 짓을 안 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섣부른 판단이었습니다. 남편이 책상 뒤에 있던 캐비넷을 열어 이것저것 뒤졌답니다. 그러다 찾았어요. 캐비넷 아래 서랍에 들어있던 유언장 말입니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 싶었는데 막상 그걸 보니 몸이 너무 떨렸어요. 내용은 간단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엄마 노후를 위한 돈 얼마를 제외하고는 저와 오빠에게 동등하게 양도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오빠는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유언장을 날조한 거였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는 것도 당연했어요.
상훈이 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대학 때는 안 그랬는데, 당신 어쩔래?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무얼 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못할 정도로 충격이 컸어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차피 유산 분배도 끝난 상황에서 굳이 이걸 내보여야 하나 하는 생각이요. 유언장이 공개되면 남매 간에 크게 감정이 상해야 할 상황이 올 테니 말입니다. 많이 망설였지만 쉽게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런 제가 도저히 오빠를 용서할 수 없게 만든 일이 생겼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정말이야? 남편이 다른 것도 본다며 아빠의 컴퓨터를 뒤지다 말도 안 되는 걸 발견했답니다. 뭔데? 아니, 오지 마. 너무 놀란 탓에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려니 한사코 오지 말라더군요. 도대체 뭐길래 그러나 했어요. 사람 심리가 보지 말라면 더 보고 싶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제가 그걸 보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주저앉고 말았어요. 제가 본 건 CCTV 녹화본이었습니다. 아빠가 사무실에서 주로 거래를 하시다 보니 때론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곤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쓸 용도로 고화질의 CCTV를 설치해 놓으셨거든요. 가격이 비싸다 보니 화질은 물론이고 기능도 많았어요. 그게 바로 모션 녹화 기능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 블랙박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도 없을 때는 녹화가 안 되지만 사람이 있고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화를 하는 기능이었어요. 저장 기간도 한 달 정도는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남아 있었던 거였죠. 아빠가 그렇게 되신 이후 이 사무실에 움직이는 게 없었으니 그날 이후 녹화본은 없었죠. 아닙니다. 남편이 사무실 정리를 하느라 온 두어 번은 있었네요. 남편이 열었던 건 마지막으로 아빠가 담긴 영상이었어요. 거기에 오빠도 함께였답니다. 내용은 대충 이랬어요. 오빠가 새 사업을 한다며 돈을 요구했었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안 된다셨어요. 그걸로 한참 목소리를 높이시다가 오빠가 끝내 안 된다니 욕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아빠가 화가 나서 오빠를 때리려는데 오빠가 아빠 손을 잡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또 욕을 하더라고요. 결국 아빠가 충격 탓에 뒷목을 잡으시면서 소파에 쓰러지셨어요. 아마 그때 뇌졸중이 온 모양이었어요. 아빠의 동작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건 녹화본을 보는 저희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빠는 쓰러진 아빠를 보면서도 제 분을 못 이겨 욕만 하대요. 그리고 나가더라고요. 그게 다였어요. 결국 한참이나 지나서 발견된 아빠는 그 길로 돌아가신 거고요.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답니까? 아빠가 잘못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냥 나가버린 오빠가 결국은 아빠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는 유언장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는 전 재산을 가로챈 거였답니다. 너무 기가 찼어요. 절대로 오빠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동생이지만 오빠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을에 엄마를 잡고 수다나 떨 줄 알았던 제가 들어오자마자 소리부터 지르니 놀라서 나오대요. 그 가증스러운 얼굴에 아빠의 유언장을 내던졌습니다. 너 미쳤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냐고? 그게 뭔지 보고나 말해. 아빠의 진짜 유언장을 본 오빠가 하얗게 질려갔어요. 이게 뭐야? 왜? 진짜 아빠 유언장 보니 자기가 무슨 짓 했는지 알겠어? 유언장이라니. 유언장은 지난번에 보여줬잖아.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걸 들고 와선 행패를 부려부리길. 야, 곽상훈. 너 진짜 끝까지 인간 말종처럼 굴 거야? 곽상훈? 지금 그게 손이 처남한테 할 소리야? 형님이라고 그래. 어디 감히? 형님? 그건 인간한테나 하는 소리지. 네가 인간이야? 아가씨 왜 그래요? 오빠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당장 사과해요. 사과 같은 소리 한다. 사과는 당신이 해야지. 당신이라뇨? 여보, 당신이 뭐라고 좀 해요. 뭐라 그럴 사람은 나야. 당신 우리 엄마 때렸다면서?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어머니를 때리다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니라고? 그럼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집안을 들썩이게 만든 소란 탓에 엄마가 나와서 그 모든 걸 보고 계셨답니다. 아가씨 진짜 정신 나갔나 보네. 어머니 치매신데 뭘 묻겠다고. 게다가 말도 못하시는데 정신줄 놓은 거예요? 말 잘했네. 엄마가 치매라고?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해? 거짓말을 하려면 제대로 해. 내가 검사했어. 엄마 치매 아니라더라. 치매가 아니면 치매가 아닌데 저러고 살까? 딱하다. 병원에 데려갔으면 모를 일이 아니거든. 엄마 실어증이야. 브로카 실어증. 엄마 정신 온전해. 니들 하는 말 다 알아듣고 다 이해한다고. 그냥 말만 못하는 거야. 엄마 말해봐. 저 여자가 엄마 때렸지? 엄마가 눈을 깜빡이셨어요. 딱 한 번. 봤지? 엄마가 그렇다잖아. 보긴 뭘 봐요. 아무 말씀도 없으신데. 엄마가 눈 한 번 깜빡인 건 그렇다는 뜻이야. 그러기로 했거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래요? 그럴 거면 난 하루 종일 눈 깜빡이겠네. 오빠는 알았어? 새언니가 엄마 때렸다는 거. 알고도 그런 건 아니길 바래. 그래도 그것까지는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당신이 그랬다고? 정말이야? 어머니 제정신 아닌데 그 말을 믿어요? 다시 물어. 정말 때렸어? 그제야 실토하대요. 때리긴 하도 뭐 안 드시길래 속상해서 그냥 등판 한번 친 거야. 끝까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한테 다 확인했거든요. 수시로 그랬다고. 됐어. 어차피 당신들 용서 안 해. 네가 뭔데? 이 유언장이 진짜라고 누가 그래? 아빠 자필인 거 감정받으면 되지. 기다려. 감정서 붙일 테니까. 그거 나오면 거기 적힌 대로 내 유산 다 가져갈 거야. 혹시 해서 하는 말인데 돈 빼돌릴 생각은 마. 이미 저희가 변호사 통해서 오빠 가진 거 다 가압류 신청 부탁했으니까 하루면 될 거야. 그 사이에 빼돌릴 순 없을 거고. 유주야, 너 왜 그래? 말했잖아. 오빠가 성공하면 그거 10배, 20배로 돌려준다니까. 너 진정해.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아니, 들을 것도 없어. 자기야, 엄마 좀 방으로 모셔. 남편이 제가 무슨 말을 할 걸 아니 엄마를 방으로 데려갔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엄마가 그 광경을 보게 할 순 없었거든요. 어떻게 자식이 지아비를 죽게 내버려 두는 걸 보게 한답니까? 그러다 엄마마저 충격으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요. 너 진짜 쓰레기다. 너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넌 유산이나 가져갈 궁리만 하고.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왜 나 때문에 돌아가셔? 네가 흥분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해야 할 소리가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 끝까지. 이거 보고도 그러나 보자. 핸드폰에 담긴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마자 오빠가 덜덜 떨더군요. 그렇게 아빠가 쓰러지고 자신이 나가는 모습까지 본 오빠가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나 아버지가 쇼하시는 줄 알았어. 그 건강하던 분이 고작 내 욕 몇 마디에 그러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믿어줘. 나 아버지 그렇게 되신 거 알고 진짜 많이 자책했어. 자책을 해? 그런 인간이 한 게 유언장 조작하고 재산을 가로챘어? 아니지. 그랬으면 경찰을 찾았어야지. 찾아서 내가 아버지 죽였다고 자수를 했어야지. 너 절대로 용서 못해. 내가 당장 신고할 거야. 오빠가 빌더군요. 그것만은 하지 말아달라면서요. 그때 엄마가 방에서 나왔답니다. 사위가 자신을 숨기니 혹시 남매 간의 싸움이 커지는 것 아닐까 싶어서 말리려던 거였어요. 다행히 엄마가 영상을 보지 못하셨지만 오빠가 동생인 제게 비는 모습을 보시곤 대강 분위기는 아셨나 보더라고요. 엄마, 유주 좀 말려줘요. 유주가 나 고발한대. 그럼 나 감옥 갈지도 몰라요. 엄마가 지 마누라한테 맞는 줄도 모르고 히덕거리던 놈이 이제 와서 엄마를 찾아? 염치도 없니? 말했지. 나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 당장 신고할 거야. 제가 전화기를 드니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답니다. 그리고 눈을 계속해서 깜빡이셨어요. 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쉴 새 없이 눈을 깜빡이셨을까요? 그런 엄마를 밀쳐내고 신고를 할 순 없었답니다.
엄마 눈에 눈물만 없었더라도 그랬을 거예요. 야, 곽상훈. 그 광경을 보던 남편이 어차피 신고할 순 없다고 느꼈나 보더라고요. 그게 안 되면 다른 벌이라도 받아야죠. 남편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오빠가 고개를 들었답니다. 그 얼굴에 남편의 주먹이 내려 꽂혔고요. 퍽하는 소리와 함께 오빠가 바닥을 뒹굴었답니다. 올케가 놀라서 오빠를 일으켜 세웠지만 여전히 남편의 주먹은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가 말려달라며 제 옷을 잡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때린 후에야 남편이 멈췄답니다. 너 진짜 쓰레기 같은 새끼인 거 알지? 어머니 때문에 신고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억울하면 신고해라. 내 깽깐 물어줄 테니. 어차피 저 사람 유산 받으면 차고 넘칠 테니 뭐. 찍소리도 못하더군요. 그렇다고 분이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제 옷을 잡고 매달리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라도 그랬을 거였어요. 그렇게 오빠와 올케가 집을 떠났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계속 망설였어요. 그 정도로 다 갚기엔 오빠란 인간의 죄가 너무 컸었으니까요.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지만 그러기엔 엄마가 절 너무 잘 아셨어요. 엄마는 행여 제가 전화기를 들까봐 아이처럼 매달려 떨어지질 않으셨답니다. 그런데 제가 신고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알면 또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할 거란 걸 뻔히 아는데요. 아무리 미운 놈이라 해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결국 저희는 오빠를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분풀이는 했어요. 남편이 서둘러준 덕에 오빠 앞으로 된 재산에 가압류를 걸었답니다. 아빠의 유언장으로 법적 구속력을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 사이 돈을 빼돌리면 안 되잖아요. 덕분에 오빠가 꽤 고생을 했을 겁니다. 온전히 자기 재산이니 통장에 넣어두고 야금야금 뺏쓰던 돈을 단 한 푼도 인출할 수 없었거든요. 그간 펑펑 쓰던 버릇까지 더해졌으니 한층 더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봐야 지가 저지른 죄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가벼운 것이었지만요. 그렇게 저는 아빠가 물려주신 제 유산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그 돈을 다 토해내고 나니 오빠한테 남은 건 거의 없었던 모양이었어요. 다 쓴 건 아니었지만 여기저기 투자한 것 중 제대로 성과를 거둘 만한 것이 없었다더라고요. 그 인간 능력이면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그 일 이후 전 더 이상 그 인간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엄마에게도 그러라고 신신당부를 했고요. 어차피 엄마가 말을 못하는 처지니 엄마한테 뭔가를 요구해봐도 소용없을 테지만요. 제가 귀국할 때까지는 남편이 엄마와 함께 있기로 했답니다. 참 고맙더라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만간 엄마 옆에서 딸 노릇 단단히 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답니다.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엄마가 조금이라도 나아져서 다시 옛날처럼 지내기만 바랄 뿐이에요. 아직도 저는 엄마와 영상통화를 주고받으며 엄마의 윙크를 보고 있답니다. 봐도 좋더라고요. 소원이 있다면 오래오래 그걸 보는 것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식의 잘못을 끝까지 감추려는 어머니가 왠지 안쓰러워 보입니다. 부디 아드님이 찾아와 어머니께 사죄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